30년 만에 동창회에서 그녀들은 예전처럼 한 여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한지수 너는 예나 지금이나 냄새 나는 건 똑같다. 수수한 옷차림의 한지수는 노골적인 조롱을 듣고도 가만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동문회도 한지수만 조롱당하고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롱을 당하던 한지수한테 정장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금 조롱을 했던 여자들이 자신이 괴롭힌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내 남편만은 제발 살려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수수한 옷을 입은 한지수 씨, 정체가 뭘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육군 제5군단 사령부 지하작전실에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 무인기 세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었죠. 당직 참모들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상황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붉은 빛으로 떠올랐습니다. 세 개의 점이 천천히 남하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작전실 방탄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침착한 걸음으로 들어섰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별셋이었습니다. 육군 중장 한지수였죠. 지수가 작전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참모들의 움직임이 한순간 정지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배속으로 돌아갔죠. 지수는 상황판을 한번 훑어본 뒤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 당직 참모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고 보고했습니다. 세대 모두 적어도 비행 중입니다. 현재 위치는 DMZ 남방 5km, 예상 침투 목적지는 GOP 초소 주변으로 판단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죠. 세 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20년 넘게 군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소 배치를 확인하려는 의도적인 침투였죠. 전 GOP 초소 병력 즉시 대기 태세 전환하십시오. 방공포 부대는 추적 레이더 가동하되 격추 시점은 제가 직접 지시하겠습니다. 작전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현장 지휘관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그때 작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급히 들어섰죠. 50대 초반의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병참 참모 차승환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차승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상황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7번 초소 인원이 예정보다 2명 부족합니다. 보급 지연으로 인해 교대 인력 투입이 늦어졌습니다. 작전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이 숨죽였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승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영화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침묵이 몇 초간 흘렀습니다. 준장. 예, 군단장님. 준장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차승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이어갔죠. 7번 초소 인근 예비 인력 즉시 투입. 5분 내 배치 완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작전은 정확히 47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무인기 세대는 모두 격추됐습니다. 우리 측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차승원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서 있었죠. 지수는 최종 보고를 받고 작전 종료를 선언한 뒤 차승원을 스쳐 지나가며 작전실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지수는 사령부를 빠져나와 관사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며 군부대 특유의 정돈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지수는 조수석 옆 서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몇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죠. 중학교 졸업 40주년 동문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리베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지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동문회.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발목만 보이던 좁은 창문.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던 축축한 벽지. 겨울이면 성에가 끼던 유리창.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밀어내듯 다시 눈을 떴죠.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남편 박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작전 잘 끝났어요? 당신은 오늘도 원칙을 지켰겠죠. 늘 그랬으니까.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응. 토요일에 중학교 동문회 간대. 계급장 없이 가는 거니까 걱정 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다시 초대장 알림을 바라봤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초대장이 단순히 옛 상처를 다시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상처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문회 초대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곳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죠. 구두, 운동화, 하이힐. 그저 발목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14살 지수는 가끔 그 창문 아래 서서 지나가는 발목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저 구두를 신은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방 안은 늘 축축했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겨울이면 창문에 성에가 끼어 녹는 물이 창틀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그 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밤늦게 돌아오시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수는 말없이 어머니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드렸습니다. 두 모녀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중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수는 교복 치마가 해져서 어머니가 바느질해 준 것을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작년 것이라 발가락 부분이 터져 있었죠. 그날 반장 최미란이 친구 몇 명과 함께 지수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미란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고 발에는 반짝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야, 여기가 한지수네 집이래. 진짜 지하야? 미란이 말하자 친구들이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헐, 진짜네. 여기 사람 살아. 완전 지하충 집이잖아. 쥐 냄새 날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미란이 창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봤죠. 한지수, 너 안에 있어? 지한현, 나와봐.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수는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야, 이런데 사는 애가 어떻게 우리 학교 다녀? 진짜 웃기지 않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한 여성이 나타났죠. 시장 봉지를 든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창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지한현이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었죠. 미란과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고는 재빨리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장 봉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지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방 안에서 지수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마다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병원 가셔야 해요, 엄마. 지수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그냥 감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로 수척해졌고 기침은 더욱 심해져만 갔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수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품위는 돈이 아니라 자세야. 내 자세를 누구에게도 굽히지 마라. 약속해, 지수야. 엄마. 약속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14살 한지수는 그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죠. 참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했지만 어디서나 잎 하나 늘었다는 눈치를 받았죠. 지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강해지기로, 침묵으로 버티기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 민우가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엄마, 저 약속 지키며 살았어요. 자세를 굽히지 않았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지수는 남편 박민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리베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민우가 모는 국산 세단이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민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야 해요. 왜요? 끝내야 하니까요.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끝내려는지 알고 있었죠.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무언가를.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는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계급장도 벗어두었고 평소 차던 시계도 빼놓고 왔습니다. 목걸이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만 손가락에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안내 표지판을 따라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접수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명단을 확인하며 좌석을 안내하고 있었죠. 지수 앞에 선 동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직원이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이십니다. 연회장 중앙 쪽이에요. 지수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이 명단에서 이름을 찾았죠. 한지수님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지수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미묘한 표정이 스쳤죠. 좌석은 저쪽 뒤편입니다. K테이블 입구에서 가장 먼 쪽이에요. 목소리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평가가 담겨 있었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여러 개 매달려 있었죠.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쪽 테이블은 꽃장식이 더 화려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꽃병의 크기부터 달랐죠. 중앙은 커다란 백합 다발이었고 뒤편으로 갈수록 작은 카네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뒤편 구석 K 테이블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우가 K 테이블로 걸어가는 동안 중앙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동창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귀에 달린 귀걸이도 눈부셨죠. 그녀 주변으로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라는 겸손한 척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 웃음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두 여성도 비슷하게 치장하고 있었죠. 임수진과 서윤아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30년 전 교실에서처럼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K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름표를 보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앙 테이블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곳이 이 연회장의 중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배우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미란이 먼저 일어섰죠. 제 남편 소개할게요. 예비역 육군 중령 출신이고 지금은 한별 유통 대표예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노태준이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서윤아가 일어섰습니다. 제 남편은 현역 육군 준장이에요. 연회장이 더욱 크게 술렁였습니다. 현역 준장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차승환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졌습니다. 최미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고 그녀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배우자 소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중앙 테이블 사람들의 화려한 소개가 끝나고 점점 뒤편 테이블로 넘어왔습니다. 지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죠. 제 남편은 박민우예요. 안전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았죠. 몇 초 만에 다음 사람 소개로 넘어갔습니다.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중앙 테이블에서 최미란과 친구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듯한 말투였고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연회장 전체를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파악하는 지휘관처럼.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전체 요리를 테이블마다 나르기 시작했죠. 중앙 테이블에는 랍스터 요리가 나왔고 뒤편 테이블에는 샐러드가 놓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연회장은 점점 활기를 띠어갔죠. 지수는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 한 명이 말을 걸어왔지만 금방 대화가 끊겼죠. 서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우가 지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냐는 무언의 신호였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앙 테이블에서는 최미란을 중심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임수진과 서윤아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미란이 와인잔을 들어올리자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고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한참이 지났을 무렵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추억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최미란이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죠.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추억 이야기 좀 할까요?
미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연 회장 뒤편으로 향했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지수를 향했습니다. 한지수, 거기 있지? 일어나 봐. 오랜만에 얼굴 좀 보여줘.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죠.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넌 하나도 안 변했네. 미란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옷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대로네. 그 수수한 스타일 그대로야. 웃음소리가 몇몇 테이블에서 터졌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란이 마이크를 들고 몇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와의 거리를 좁혔죠. 앉아. 서 있으면 힘들잖아. 미란이 손짓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그때 어떻게 살았어? 지하집에서? 연 회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미란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았잖아. 기억나? 창문으로 발만 보이던 그 집. 지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네, 기억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미란이 마이크를 든 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지수와 불과 몇 미터 거리였죠. 그러게.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그치? 미란의 목소리에 동정심이 실린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내 엄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 혹시 우리가 널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순간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쳐다봤죠.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품위는 자세다. 하나, 둘, 셋.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었죠. 군에서 20년 넘게 익힌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지수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미란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뭐. 다들 힘들게 살았지. 어쨌든 반가워, 지수야. 미란이 마이크를 든 채 다시 한번 지수를 훑어봤습니다. 천박한 년 아직도 그렇게 입 다물고 숨어 사는구나. 마지막 말이 마이크를 타고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주변 테이블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중앙 테이블에서만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지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죠. 민우가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지수가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 회장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만이 긴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흡연실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죠. 20년 넘게 군에서 익힌 본능이었습니다. 노 대표님, 이번 계약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부대 보급이 원활해졌어요.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윈윈이죠. 그나저나 차 준장님 덕분에 서류 검토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기댄 채 계속 들었죠. 에이 뭐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노 대표님 회사는 납품 품질도 좋으니까요. 차승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 준장, 서류 검토, 군납 계약.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새벽 작전실에서 보급 실패를 보고하던 차승환의 식은땀 흘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태준, 최미란의 남편이자 예비역 중령, 한별 유통대표. 지수는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는 별개였습니다. 이건 직무의 문제였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수는 다시 K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만찬이 계속되고 있었죠. 중앙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미란과 임수진, 서윤아가 동창들을 이끌며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수 주변으로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함께 앉은 사람들도 서로 어색하게 식사만 할 뿐이었죠. 보이지 않는 반경 5m의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도 지수 테이블 근처에 오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중앙 쪽으로 향했죠. 30년이 지났지만 서열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차 준장님 덕분에 서류 검토가 빠르게. 노태준과 차승환. 한별 유통과 군납 계약. 병참 참모와 납품업체 대표. 새벽 작전실에서 보급 실패를 보고하던 차승환의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흘리던 식은땀. 그 불안한 눈빛.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7번 초소 인원 부족도 결국 보급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급을 담당하는 병참 참모가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라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죠.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이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케이크와 커피가 놓였죠. 중앙 테이블에는 프랑스산 마카롱과 함께 에스프레소가 나왔고 뒤편 테이블에는 평범한 치즈케이크와 아메리카노가 놓였습니다. 중앙 테이블 사람들은 일어나서 서로의 테이블을 오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고 연락처를 교환했죠. 하지만 뒤편 테이블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직무를 분리해야 했죠. 최미란에게 받은 모욕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천박한 년, 지하년 그리고 어머니 죽음을 거론한 것까지. 분명 상처였지만 그건 지수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납 특혜 의혹은 달랐습니다. 이건 군단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었죠. 제오군단 소속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령부로 돌아가면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정기 점검 형식으로. 최근 1년간 군납 계약 전체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원칙대로 정확하게.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킬 수 있겠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직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건 있어요. 지수의 대답이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복수가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테이블 사람들이 먼저 무대로 향했죠. 최미란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임수진과 서윤아가 그녀 양옆에 섰습니다. 마치 여왕과 시녀들처럼. 지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함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무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배치를 안내했죠. 키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큰 분들은 뒤로 서주세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이 임수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뒷줄 가장자리로. 임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중앙 자리였죠. 사람들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무대 위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뒷줄에 서 있던 차승환의 시선이 앞줄 중앙에 선 여성의 뒷모습에 고정됐습니다. 그 자세가 낯익었습니다. 어깨의 긴장감, 척추의 고든 각도, 뒷목에 긴장된 선.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 장교의 자세였죠. 차승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동창회였고 군단장님이 이런 곳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외쳤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플래시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승원의 시선이 여전히 그 뒷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익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카메라맨이 카운트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밤 지수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차를 몰고 있었고 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미란의 모욕, 천박한 년이라는 말, 어머니 죽음을 거론한 것. 분명 상처였지만 더 이상 지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침묵의 힘이었죠. 하지만 복도에서 들은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였죠. 군단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관사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떻게 진행해야 공정하고 정확할지, 어떤 방식이 사적 감정에 개입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새벽 2시 지수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죠. 무작위 샘플링, 비공개 진행, 감찰실 이첩.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직무였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했죠. 육군 대령인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단 내 군납계약 전반에 대한 무작위 샘플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죠. 최근 1년간 체결된 계약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10일 내로 서류 검토를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특정 업체나 개인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기 점검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되 계약 규모와 빈도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대상 업체에 사전 통보하지 말라고 못 박았죠. 비서실장이 자세를 바로잡고 명심하겠다고 대답한 뒤 물러났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부대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이들을 지키는 것이 지수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복무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군단장의 책임이었죠. 10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습니다. 작전 회의를 주재했고 부대 시찰을 나갔으며 보고서를 검토했죠. 차승환 준장과도 몇 차례 업무상 마주쳤지만 지수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승환은 지수 앞에만 서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새벽 작전실에서의 질책이 아직도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오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군납 점검 보고서였죠. 지수가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검토 대상 총 42개 계약건 이상 징후 발견 5건 고위험 평가 1건 한별 유통 대표 노태준.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부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별 유통과의 계약 3건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계약마다 시장가 대비 초과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3%, 27%, 25%, 평균 25% 초과였죠. 비서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별 유통과 체결된 계약 3건을 검토한 결과 납품 단가가 시장가 대비 평균 25%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 수정 빈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통상 군납 계약은 1년에 한 번 정도 조건을 재검토하는데 한별 유통은 6개월에 4차례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업체 계약 서류에 차승환 준장 명의의 자문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계약 심사 과정에서 차 준장이 직접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죠. 지수는 그 한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차승환 준장 명의 자문 기록 계약 조건 적정, 승인 권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5차례였죠. 모두 한별 유통 관련 계약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특혜성 서류로 판단됩니까?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참 참모가 특정 업체 계약에 이처럼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했죠. 지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육군본부 감찰실에 비공식 보고하십시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직접 처리하지 않느냐는 눈빛이었죠.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고위험 정보로 분류해서 감찰실로 넘기세요. 판단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한 뒤 물러났죠.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지수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만족감도 없었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원칙대로. 보고서는 감찰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톱니바퀴는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각대를 조금 왼쪽으로 옮기고 각도를 맞췄죠.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자리를 잡느라 분주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앞으로, 큰 사람들은 뒤로. 중앙에는 최미란이 서 있었고 양옆으로 임수진과 서윤아가 자리를 잡았죠. 뒷줄에는 남성들이 섰습니다. 노태준과 차승환도 그 사이에 있었죠. 차승환은 무대 위에 서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문회장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죠. 새벽 작전실에서의 질책이 계속 떠올랐고 군단장님 앞에서 보급 실패를 보고하던 그 순간의 창피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군단 내 군납 계약 점검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였죠. 앞줄 중앙,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누구보다 꼿꼿했죠. 어깨가 일직선으로 펴져 있었고 척추는 곧게 서 있었습니다. 뒷목에 긴장된 선이 뚜렷했죠. 카메라맨이 외쳤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승환의 시선이 앞줄 여성의 뒷모습에 고정됐습니다. 그 자세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20년 넘게 매일 봐온 자세였습니다. 군인의 자세. 그것도 고위 장교의 자세였죠. 차승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틀림없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뒷목의 긴장감, 척추의 곧은 선. 2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앞줄 여성이 미세하게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살짝 뒤로 당기고 턱을 약간 들어 올렸죠. 바로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집무실에서, 부대 시찰 때마다 보던 그 움직임. 차승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색.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차승환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20년 넘게 익힌 군기가 작동한 것이었죠. 그의 발 뒤꿈치가 붙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오른손이 관자놀이 쪽으로 올라가며 경례 자세를 취했죠. 군단장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승환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차승환을 쳐다봤죠. 준장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줄 여성을 향해서. 노태준도 뒤따라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그도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죠. 두 남성이 앞줄 여성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향했죠. 차승환과 노태준이 차렷 자세로 서서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경례를 받았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려 답례했죠. 그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 뭐라고? 저 사람이 군단장이라고. 중장. 한지수가.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임수진과 서윤아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모두 얼어붙었죠. 차승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군단장님이십니다. 제 직속 상관이에요. 연회장이 더욱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수를 다시 봤죠.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배우자 소개 때 안전관리 전문가라고만 말했던 그 사람이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K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까 그 모욕은? 모두가 최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천박한 년, 지한년 어머니 죽음을 거론한 것. 군단장 앞에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최미란에게 걸어갔죠. 최미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떨리고 있었죠. 지수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미란 씨. 지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기려 온 게 아니에요. 결별하러 왔을 뿐입니다. 더는 끌려가지 않겠어요. 최미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지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등을 돌렸습니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지수의 걸음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최미란은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차승환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 작은 기사가 떴습니다. 육군 준장 불명예 전역, 군납 비리 연루. 차승환의 이름이 거기 있었죠. 감찰실 조사 결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별 유통 대표 구속, 군 납품 특혜 의혹. 노태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시장가보다 25% 높은 단가로 군납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최미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구속됐고 회사는 문을 닫았죠. 동창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서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5군단 사령부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훈련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병들은 구보를 했으며 작전실에서는 일일 보고가 이어졌죠.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습니다.
작전 회의를 주재했고 부대를 시찰했으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차승환 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병참 참모가 부임할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죠. 작전실에서 누군가 차승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집무실에서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공문서들 사이에 손편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죠. 발신인 이름을 보자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최미란도 임수진도 서윤아도 아닌 다른 동창이었죠. 지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죠. 지수야, 30년 만에 편지를 쓴다.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을 뒤늦게 들었어.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미란이를 말렸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겁쟁이였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 때 미란이와 친구들이 널 괴롭힐 때 나는 모른 척했어. 같이 웃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지. 그게 나를 평생 괴롭혔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 알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된 걸 보며 부끄러웠어. 지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수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따뜻한 차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후회는 없어요? 없어요.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아내를 바라봤죠. 당신이 대단한 건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수하지 않아도 원칙만 지키면 세상은 스스로 바로잡혀요. 제가 한 건 그저 확인뿐이었어요. 군납 점검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정기 업무였고 감찰실 보고는 당연한 절차였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떠올렸어요. 품위는 자세라고. 자세를 굽히지 말라고. 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죠. 30년 동안 그 말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침묵으로 원칙으로.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였으니까요. 민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재단으로 걸어갔죠. 어머니 영정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품위를 지켰어요. 자세를 굽히지 않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지수는 한참 동안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죠. 민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지하 단칸방에서 창문 너머로 발목만 보던 그 소녀가 이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찾았죠. 최미라는 모든 것을 잃었고 차승환과 노태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강함.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민우가 지수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수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민우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과거도 지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군단장실까지 침묵으로 버티고 원칙으로 걸어온 길. 그 길의 끝에 지수는 진짜 평온을 찾았습니다. 품위는 돈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말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말. 복수가 아닌 원칙으로 소리 없이 작동하는 진짜 강함. 여러분 가슴 속에도 놓아야 할 과거가 있다면 오늘 한지수처럼 품위 있게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